그때 조광조가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아서 인물이 본래 적은 데다가 또 서얼이니 천민이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등용하지를 않습니다. 중원, 그러니까 명나라죠. 여기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오직 골고루 쓰지 못함을 걱정한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인재를 쓸까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인재가 많지 않은데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가지고 인재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 됩니다. 우리 그런 차별 없애고 인재를 널리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조광조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이 조광조하고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율곡 이이예요. 율곡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율곡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저쪽 함경도 쪽에서 여진족 이탕계가 침략을 해온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탕계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육진에 나아가, 육진은 이제 그 당시에 국경이잖아요. 여기까지 가서 3년을 근무하는 사람은 서얼이라도 과거 응시 자격을 주고 천민이 그러면 양인으로 면천시킵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는 거죠. 조광조와 이의 공통점은 뭐예요?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필요하면 인재를 선발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우리가 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안 먹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얼에 대한 차별이 계속돼요. 그런데 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서얼이 자꾸 늘어나요. 왜 늘어나죠? 첩이 자꾸 많아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남성 한 사람이 처보다 첩을 많이 두잖아요. 자,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만 해도 처가 한 사람인데 첩이 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많겠습니까? 서얼이 많겠습니까? 자, 우리 생각과 정말 다르게요. 시간이 갈수록 적자보다 서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그 차별의 정당성도 문제가 되겠죠. 자, 축첩의 결과 서얼이 늘어나고 서얼에 대한 차별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로 되는 이런 상황이 조선 후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영조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서얼 260명이 왕 앞으로 몰려가서 직접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일이 생깁니다. 자, 왕의 행차가 창덕궁 동문을 나서는데, 궁궐 밖으로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장대를 들고 장대 끝에다가 종이를 매달아서 그 종이에다가 궁한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플래카드를 들고 왕 앞에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뭐냐 해가지고 불러다가 말을 들어봤겠죠. 들어봤더니 서얼 진사, 정인교 등 260명의 상소였다는 거예요. 이 상소가 서얼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영조 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얼을 차별하는 법이 원래 없었는데 태종 때 서선이 전에 없던 주장을 해서 서얼 자손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지 못하게 했고, 그 뒤 경국대전에서 과거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것들이 요 한 문장으로 지금 압축이 돼 있잖아요. 성종이 이걸 측은하게 여겨서 고치려고 했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했고, 선조 때는 서얼 1000여 명이 글을 올려서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자 하교하시기를 선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함은 곁가지를 가리지 않으니 신하로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찌 꼭 적자여야만 하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데 적자만 해바라기가 돼서 임금인 해를 바라보겠느냐.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은 적자와 서얼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서얼을 차별하면 안 돼라고 선조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때 선조가 말한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를 한자로 규곽이라고 하거든요. 해바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규가 나중에 서얼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서얼들이 우리도 해바라기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선조가 처음 한 말이 그 뒤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영조도 그 어머니가 신분이 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서얼들이 그걸 믿고 전에 그 광해군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조가 당장 이 말을 들어주지는 못했는데 아마 영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위에 오른 지 42년 만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42년 뒤에 영조가 드디어 서얼들의 허통, 그러니까 서얼들의 이 관직 제한을 막는 이 규정을 없애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통청유num이라고 해요. 정말 42년 동안의 약속, 이거 어때요? 영조도 참 대단한 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영조가 서얼을 청요직에 등용한다. 서얼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걸 금지하면 오히려 처벌하겠다라고 왕명을 내린 거예요. 왕이 이제 서얼에 대한 차별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랬는데도 안 먹혀요. 영조가 통청유num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 해에 당장 이런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경상도 서얼 유생 김성천 등 3,000명이 왕한테 하소연해요. 통청유num이 내려졌지만 지방에서 여전히 우리 서얼들을 향안에 올려주질 않습니다. 이 향안이 뭐냐면 그 동네 양반들의 이름을 쭉 적는 명부거든요. 여기에 올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양반으로 대우하지 않고 서얼 취급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영조의 통청 결국 실패한 걸까요? 하지만 영조의 실패는 정조가 출발하는 출발선이 됩니다. 영조에 이어서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발표를 해요. 선대왕의 조처가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니까 앞에 영조가 한 그 통청유num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서얼들을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바짝 마르고 누렇게 뜬 얼굴로 다 죽고 말 것이다. 그 사람들의 그 원망, 억울함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정조는 이해를 한 겁니다. 저 서얼들도 다 내 신하인데 그들로 하여금 제 자리를 얻지 못하게 하고 포부를 펴지 못하게 한다면 이 또한 내 잘못이다. 이조와 병조는 대신들과 의논해서 이들을 소통시킬 수 있는, 관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 왕명을 받은 이조에서 곧바로 절목, 시행규칙, 이 서얼들을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올립니다. 이 시행규칙의 앞머리에 어떤 말이 있냐면 속습은 고치기 어렵고 적폐는 제거하기 어렵다. 오래된 그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고 누적된 폐단은 정말 없애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왕명을 받아서 일한 이조의 그 어려움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개혁하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300년, 400년 가까이 된 속습 적폐를 이때 없애는 거예요. 이 개혁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영조에 이어서 정조도 서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또 정조는 몸소 서얼들을 등용해서 서얼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규장각의 검서라고 하는 하위 관직인데 여기에 4사람의 서얼을 임용해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4사람의 서얼들을 여기에 임용을 합니다. 서얼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쓰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인 거죠. 영조, 정조가 대를 이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습속, 적폐 이거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정조가 이 시행규칙을 발표한 다음 해 경상, 전라, 충청 3도의 서얼 유생 3,000명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뒤에 서얼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때까지 적자들은
그게 기득권이잖아요. 서울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득권이잖아요. 이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서울에 대한 핍박을 오히려 더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서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1823년 순조 23년에 전국의 유생 9,996명이 모여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요. 1848년 헌종 14년에 지방유생 8,000명이 또 모여서 이 차별을 폐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청운동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서울도 청요직에 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차별 가운데 가장 말하자면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 서울이 오를 수 없는 관직을 정해놓고 이건 적자들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바로 이건데, 이거를 없애달라고 서울들이 몸소 뛰어나간 거죠. 그리고 결국에 갑오개혁 때 노비제 혁파가 되면서 동시에 서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됩니다. 자, 이래서 조선 초부터 시작됐던 오랜 서울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폐지가 돼요. 그런데 법이 고쳐졌다고 해가지고 차별이 없어졌을까요? 안 그래요. 법적인 차별은 폐지됐지만 서울,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으니까 얼자는 없어졌겠죠? 서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혹시 최근에도 그 사람 누구 서자야? 혹시 이런 얘기 하거나 들어본 적 혹시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서자로 또는 조선시대에 얼자로 태어난 게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을 낳은 사람들의 잘못이죠. 그 사람들 낳은 사람 중에 아버지 잘못입니까? 어머니의 잘못입니까? 그거 그 아버지 잘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잘못을 왜 그 아들이 대신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 대한 차별은 처음 이 차별을 한 사람들은 이런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을 해요. 서자를 차별해서 축첩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부모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차별을 받은 서자나 얼자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서자가 정말 불쌍했구나. 서울이 참 불쌍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정말 서울은 불쌍했을까요?